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 뜨거웠던 8월이 끝나고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선선하다부터 이제 춥기까지 하던데요. 이주영 기자. 네, 가을이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남자가 싱숭생숭해지는 계절이라고 해서 남성의 계절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폭염이 물러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자, SNS 한 뉴스 시작해 볼까요? 네. K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추정 60분의 국가정보원 관련 보도가 방송을 이틀 앞두고 불방 조치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네. KBS 추정 60분 제작팀 성명에 따르면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은 지난달 31일 방송 예정이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편을 예정대로 방송할 수 없다면서 최소 2주 뒤로 방송을 연기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백 국장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거론하며 예민한 시기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불방의 사유로 들었다고 제작팀은 전했는데요. 방송 예정이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은 제북 화교였다가 탈북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모 씨가 탈북자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다뤘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국정원은 유 씨의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진술을 근거로 삼아 유 씨를 기소했지만 나중에 유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협박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유 씨는 지난달 22일 법정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인권 이야기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었어요. 네. 네. 이미 제작 편집까지 마친 아이템을 방송 이틀 전에 갑자기 불방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위터에서도 수사의 주체인 국정원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방송 시점을 조정하는 일이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이다. 방송의 중립성을 어긴 조치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사상 초유의 내란 음모죄 적용으로 온 국민의 시선이 국정원에 쏠려 있는 지금 조금이라도 국정원의 부정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닌가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국정원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송은 현 시점에 적절치 않다는데 댓글 공작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신뢰를 운운하니 기가 막힌다라고 비꼬았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결방 이유로 거론한 건 역시 부적절한 대목으로 꼽혔습니다. 한 언론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추정 60분이 취재한 사건은 국정원의 무리한 간첩 기소를 다룬 내용으로 사건 자체가 이번 통합진보당의 국정원 수사와는 전혀 별개의 건이다. 이를 결방시키겠다는 것은 현재 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을 위한 정략적인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KBS는 공영방송이 아닌 사실상 정부방송임을 입증했다는 hil난도 나왔는데요.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국정원이 민감한 시점이라는 이유로 방송을 미루는 자체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도를 저버리는 행위였다. 왜 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사건을 조작한 국가기관의 입장까지 배려해야 하는 걸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도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지 네. 밀어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네. 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몇몇 시사 프로그램 아이템이 불방돼 언론 탄압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않은 것을 계기로 KBS는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방송이라는 무서운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른바 코리안 몬스터로 불리는 미국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시즌 13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로써 류현진은 최근 2연패를 끊고 시즌 13승을 거둬 팀 내에서 다승 공동 1위가 됐는데요. 네. 트위터에서는 류현진의 13승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현재까지 12승을 기록한 일본인 메이저리거 다르비슈보다 한 승을 더 많이 딴 류현진이 내년에 연봉을 더 많이 받겠다. LA 다저스는 빨리 돈가방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이거는 뭐 애당초 계약을 할 때 네. 연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한국 프로야구팀 한화가 빙그레일 때부터 오직 한 팀만 20년 넘게 응원하고 있는데 요즘 한화가 너무 못해서 속상하다. 하지만 한화 출신 류현진 선수의 활약을 보는 맛에 그나마 버티면서 응원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 이 트위터 이용자가 네. 저하고 참 비슷하네요. 참 많이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팟캐스트 방송에 광고하자 했더니 진부 매치라 탄압받을지 모른다며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신설 상조회사로 부실한 상조회사의 모범이 되기 위해 저희 같은 신선한 방송인 팟캐스트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 팟캐스트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네, 국정원에 대한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이게 지금 뭐 그 끝도 모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을 인터뷰를 해서 1차 입장을 들어본 바가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그 이후에 전개됐던 상황과 함께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상규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구 의원께서 저희하고 그 인터뷰를 한 후에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자, 그럼 이 녹취록 전문에 대한 신빙성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녹취록의 이제 존재 사실, 네. 그리고 그날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 뭐 이런 거는 저희도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날 이제 참석한 이런 이제 당원들도 이제 확인을 일일이 다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녹취록의 존재 사실은 맞다라고 네. 보는 건데, 예. 근데 그 녹취록이 어떻게 작성되었고, 네. 이 과정에서 그 객관적으로 그냥 자체만 그냥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일정 정도 국정원 시가 네. 에서 이 그 녹취가 풀어진 건지 예. 등등의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의문이 되고 있는 거였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밝힌 거는 그게 국정원의 도감청이 아니라 네. 그 제보자에 의한 것이었다는 네. 거였고, 그 제보자가 근데 이미 적어도 수개월 전 또는 수년 전부터 국정원과의 커넥션 속에서 이루어진 네. 사실은 뿌락치나 마찬가지의 인물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까지를 확인한 겁니다. 자, 그 문제는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 네. 먼저 가름을 할 것은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그 전문 내용이 왜곡된 것이냐 아니면 녹취록 그대로이냐, 이거부터가 일단 사실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녹취록이 아니라 네. 녹음된 네. 파일, 그 이제 음원 원본을 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어떤 걸 잘랐다거나 이럴 수는 있으나 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예를 들면 뭐 가공에 다른 성우를 기용해갖고 거기다 뭐 말을 집어넣는다거나 네. 그렇게까지 그 조작했을까 싶은 생각은 사실은 들죠.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공개된 녹취록 전문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 5월 12일 모임에서 실제로 있었던 발언일 가능성을 부인을 하진 않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어제 이상규 의원께서 직접 이래서 그 당원이었던 사람을 국정원이 매수를 해서 확보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국정원에서 법원의 감청 영장을 받아서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청 영장을 네. 이 부분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감청 영장을 미리 받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뿌락지 공작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날 참석했던 당원들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속속 지금 이제 취합이 되고 있는데 네. 원래 이제 그 제보자가 네.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네. 그날따라 모든 참석자하고 얼굴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다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촬영했다는 얘기죠. 네. 촬영을 위해서. 네. 예, 뭐 등등 그런 이제 행적 등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대목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미 신분이 내부 제보자의 신분에서 네. 그 뿌락치로 이미 이제 바뀐 거다 신분이. 네. 그리고 이거 명확하게 예. 공작 정치한 거다라고 이제 보는 대목이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두 가지로 갈라서 봐요. 하나는 정치적 판단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적 판단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당원이었던 사람이 국정원에서 매수가 돼가지고 이른바 뿌락치 활동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 이것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록이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일단 법적으로는 가장 우선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통합진보당에서.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네. 그 국정원에서 일단 그 도감청 그 영장을 받아놓으면 네. 이 부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내부 제보자는 자발적인 제보를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장비를 지원받고 활동비를 지원받고 네. 국정원의 직원과 마찬가지 신분으로 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 감청 관련된 영장을 받아놨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신분에 관련된 그러니까 즉 공작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네. 아주 명확하게 오히려 드러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도감청 같은 경우도 행위의 그 외면을 놓고 보면은 불법적이고 상대를 기만하면서 모르게 하는 행위이지만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을 그것이 정당한 어떤 그 증거 수집 과정으로 법원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 녹취록이 그 과정에서 확보가 된 거라면 그러니까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한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100%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명확한 것은 이제 국정원의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 내부 제보자가 아니라 명백하게 국정원 직원과 다름없는 그냥 뿌락치인 것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작 정치를 해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됐지만 TF팀을 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 진보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렸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통합하는 과정은 대공, 대방첩 또는 대테러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진보 정당 활동에 개입해서 사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사건의 녹취 과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국정원법 위반이 되는 거고 연관해서 그 통신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저희들은 그래서 불법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지금의 통합진보당에 주시하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면 통합진보당 과거의 민노당이 무슨 이래서 대공 대테러 그러니까 여기 무슨 혐의점이 있는 거냐 한번 밝혀봐라. 그게 아니면 결국은 정치 사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요. 보수 인사 일부가 지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올 4월 달에 보수 단체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신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했나요? 4월에? 예. 지금까지 이제 민주노동당 때부터 4차례가 있었고요. 가장 마지막에 한 게 지난 4월에 한 거고 그건 아직 법무부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이 수사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데 이 내란 음모죄로 쭉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국민들은 진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론 차원에서는 이제 고립화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제목이 내란 음모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라도 이걸 가지고 정당회장 관련된 헌법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수순을 지금 치밀하게 준비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마치 작년에 저희 당 사태가 났을 때 그 5월 2일 이게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그날 바로 시민단체가 저희 당시 진보당을 고소한 것과 같은 맥락처럼 아주 이게
잘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잘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지금 이상규 의원께서 잠깐 이제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혐의 적용 갖고도 지금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내란 음모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갖고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그 변호사분을 연결을 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기는 할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그 뭐 발언에 네. 좀 뭐 과한 부분, 뭐 거친 표현, 뭐 이런 건 있었다고 보지만 네. 이게 과연 내란 음모까지 될 수 있느냐? 네. 왜냐하면 내란 음모가 되려면 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네. 그 실행 가능한 그런 부분도 마련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몰아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법리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역으로 만약에 국가보안법상의 고무 찬양죄를 적용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그 기소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측면에서 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겠죠. 어떤 측면에서의 공방입니까? 그러니까 내란 음모에 관련된 공방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내란 음모 부분은 싹 없어져 버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여론에 의한 마녀사냥 다 한 다음에 실제에 있어서는 고무찬양 이 부분을 갖고 법정 다툼을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점을 또 이 야당의 태도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가 그 통합진보당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한 바가 있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계속 접촉은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이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새누리당에서 제안을 하고 민주당이 여기에 어떤 입장을 정할지 오늘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네. 국정원은 자신들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전면대로 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 진보당의 반론은 제대로 현재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들은 그 모임을 지하혁명 조직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100여 명의 지하혁명 조직이 그렇게 모일 수 있으며 그건 저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간다. 따라서 저희들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선에서 놓고 보면 국정원의 어떤 국기문란 헌정유린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이번 과정에 국회가 동의해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석기, 김재현 의원 제명 처리안이 만약에 본회의로 올라간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명 처리안은 본회의에 그냥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그 자격 심사를 윤리위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윤리위를 거쳐서 뭐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 국정원의 수사 과정, 또 검찰의 수사 과정 이거를 먼저 지켜보고 과연 이것이 유죄 무죄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봐야만 그 이후에 자격심사나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 같은 경우는 진보정당에 대한 공안 탄압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또 그 입장을 내놨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그 다른 야당 또는 다른 그 진보 쪽에 있는 정당들이 그런 선긋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종북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실을 찾자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처음에 왜 정의당의 논평이 나온 것도 이게 현재 국면 전환용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논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그 진보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국민들이 봤을 때 걱정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 내에서 스스로
고쳐 나갈 거는 고쳐 나가는 네. 그런 어떤 이 내부적 과정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하지 않으려는 마치 꼬리를 자르듯이 선긋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아까 그 의원 제명한 이야기 나오니까 이 사실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재현 의원, 그다음에 김미희 의원이 5월 12일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사실 확인을 했고 네. 참여한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의원도 그 5월 12일 모임에 참석을 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근데 두 의원이 다 참석했는지는 아니고요. 예. 김재현 의원만 현재는 김재현 의원의 경우만. 그럼 김미희 의원은 예. 아직 당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에 의해서 일부 보도가 된 건데요. 이상규 의원께서 직접 그 녹취록에 있는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군사적 혁명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의문을 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그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네. 그 말의 취지는 네.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제 취지와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이 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녹취록 내용이 사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서 뭐 총기를 구해야 된다, 통신 유리 시설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개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전쟁이 실제 발발했을 때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예비 검속이라거나 뭐 어떤 이제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서도 나타났던 바처럼 그런 이제 이 내부적인 학살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인지에 대한 그 맥락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과연 지금 시대에 그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그런 어떤 평화가 가장 큰 그 지향점이라고 했을 때 총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적절하진 않다. 그런데 이 전후 맥락을 명확하게 봐야지 그냥 딱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 상황 전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태 변호사를 연결을 해서 이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혐의점을 두고 있는 내란 음모 혐의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좀 이 법률적 일단 지식부터 좀 전제해야 될 것 같은데 내란죄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이 우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국토를 참전하거나 그러니까 국토를 이제 일부를 점령하는 거죠. 아니면 그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일정 지역을 점령하거나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국가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그게 국헌문란입니까? 국헌문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지방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어떤 시설을 이렇게 공격한다거나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력적 행위가 위협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제 그게 행위 태양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거.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란 실행 단계에서 이야기고 내란 음모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음모는 그러니까 그렇게 국헌문란 또는 국토 참전을 목적을 가지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계획.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해서 물론 그게 100% 실행 가능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그 계획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구체성이 있는 계획을 짰을 때, 그때는 이제 음모죠. 그게 이제 아직 실행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면 음모. 예비는 뭡니까? 예비는 이제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도 사고, 뭐 아니면 뭐 자금도 마련하고, 뭐 누구도 매수하고, 뭐 문지기도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준비를 이렇게 실행을 준비하는 거. 그런 단계를 예비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음모, 예비, 실행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내란 음모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 그걸 전문을 좀 자세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안 된다? 그 이유는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5월 달이면은 이제 그 북에서 이제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종편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뭐 하루 종일 방송했거든요. 전쟁 날 것이다. 그래갖고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당장 전쟁이 터질 것 같고 이제 미국이 이제 톡하고 쳐들어갈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흥분한 거죠. 흥분해가지고 야 이거 미국이 이제 폭격한다. 그러면 옛날에 이라크 폭격한 거 다 보셨잖아요. 뭐. 그다음에 아프간 폭격하는 것도 봤고. 그렇게 되면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난리가 나는구나. 흥분한 상태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뭐 흥분해서 막 소리를 막 떠든 거죠. 딱 보니까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목표를 정하고 국헌문란이나 국토 참전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이르는 구체적 계획을 짠 단계가 아니고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저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헌문란이나 국토 참전의 의사를 이제 시동을 이제 모의를 한번 해보려고 의견 교환을 하는 단계 거기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 내용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를 던져놓고 이석기 의원이 이거 한번 고민해보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니 이제 표현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신념 단계 말고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연구해야 될 때다. 그 연구하기 이제 연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그다음에 분별 토의에 들어가가지고 분반 토의에서 보니까 뭐 흥분한 사람들은 우리 거기 나온 대로 무기고가 어쩌고 뭐 통신 시설이 어쩌고 전화국이 어쩌고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총 갖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뭐 저격한다 그러니까 구름 잡는 소리다. 그다음에 통신 시설 그것도 꿈 같은 얘기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신념을 좀 다져야 될 때고 지도부가 좀 잘 계획 짜서 어떤 거 할지 이런 거를 연구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석기도 의원이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준비를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모여서 뭐 결의를 다지는 단계 하지 말고 좀 준비를 좀 이제 그냥 결의 말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친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제 뭔가 준비를 좀 해보자 이러면서 강의를 마친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법적 평가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일부에서는 한번 뭐 맞짱 떠보자 이렇게 과격한 얘기도 하고 한편에서 회의적인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우리 준비해보자. 그러니까 준비해보자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 실행 단계 계획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음모는 안 되고요. 음모의 예비 뭐 그런 법이 있다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음모 예비요? 음모의 예비. 음모의 예비. 근데 물론 지금 이야기는 그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 이게 녹음분이나 동영상을 확보한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가 확인돼야만이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냐가 이제 그 확정이 되는 건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무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녹취록이 그게 아니라면 이 이야기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언론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라는 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형법상의 이적 규정을 적용하는 게 더 맞았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그것도 좀 잘못된 것이요. 예. 제가 그걸 보니까 지금 이게 남쪽에 말하자면 자주적 통일을 내세우는 소위 말하면 옛날에 주사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여기 녹취록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 녹취록 내용을 보니까 이석기 의원 얘기도 거기 써 있는 바대로 하면 북쪽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이 말하면 자주 통일을 내세우는데 북쪽은 다행히 성공해가지고 거기서는 뭐 집권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뭐 그런 얘기하면 상 받고 우리 남쪽에서는 성공을 못 해갖고 우리는 다 죽는다 걸리면 목숨 걸어야 될 단계다. 그러니까 그 자주적 역량 자주 통일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을 좀 반대하는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침략하고 이런 걸 반대하는 그런 세력인데 여기가 거기서 북쪽은 성공했고 우리는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이거 꺼내면 몰리는 단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대등 내지는 좀 다른 단계로 협조적 관계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종속돼서 지시 명령 관계가 좀 아니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환죄 이적이라고 하려면 이제 적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자기네들이 자주적 역량으로 우리가 이걸 좀 남쪽에서 미국 이런 침략하는 사람들을 좀 견제하고 응징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들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단순히 북쪽의 종속 변수로서 뭐 전쟁 나면 거길 이렇게 내통해갖고 뭘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한번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적죄는 아니고 이게 주체적이라서 이적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적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내통해가지고 북한 정권과 종속 관계에 있으면서 북한과 내통을 하고 지령을 받아갖고 지시에 따라서 무엇을 할 때가 형법상 이적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겁니까? 그런 셈이죠. 적을 이롭게 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도 독자적 역량이고 지향하는 바가 똑같으면 결과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 종속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에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외환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환의 이적죄가 있거든요. 근데 외환은 이제 외적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막 도와주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는 이쪽에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남쪽에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적죄 외환에 있는 외환죄에 있는 이적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념상으로는 이적이라는 개념을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한다. 뭐 적과 내통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통념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형법상 그 규정되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외환에 포함되어 있는데 외환이라는 건 이제 외국에서 주도적으로 난리를 일으켰을 때 거기서 그렇게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내란죄 쪽이 더 외환보다는 맞고요. 근데 내란에서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란의 음모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법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보도를 보면은 반국가단체 구성죄 같은 경우도 성립 요건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국가단체가 되려면 이제 그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강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일치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강령, 우리가 어떤 걸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번 모임을 보니까 이제 흥분한 순진한 대학생들 같아요. 꼭 보니까 옛날 80년대 주사파 대학생들 같아갖고 흥분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당장 뭐 미국이 폭격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뭐 분분하다 하거든요 의견이.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뭐 아주 세게 나가는 쪽도 있고 이래서 뭔가 이렇게 통일돼 있지 않은 그냥 다만 이런 점은 통일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게 침략적 전쟁을 또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준비를 해보자. 여기까지는 통일돼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갖고 조직이나 강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과격파들이 말하는 이제 그런 뭐 탈취하고 교란하고 이런 거를 해보자 이렇게 모여서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조직이 그거다. 아로라고 얘기하던데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조직과 강령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준비 단계고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무력을 여기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무력
무장을 하자는 건데 거기에 동의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 남는 문제다. 네. 이런 문제 제기를 스스로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직 조직이나 강령으로서의 그런 반국가 단체를 이루고 있지는 못한 상태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서 일부 이제 극렬한 분들이 모여서 만약에 그런 거 결의하고 했다면 반국가 단체 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중간 결론 삼아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전문을 기초로, 물론 그것도 사실이라고 네. 전제해놓고 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법률 조항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반국가 단체는 안 되고 거기 개별적으로 발언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누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국가보안법, 예.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고무 찬양이나 동조나 이런 것들, 아, 예.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통상 여태까지 해온 거에 의하면 개별적으로 속가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법적으로.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큰 틀에서 여기 그 모임이 뭔가 이렇게 단일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이 아주 구체적인 내란이나 예. 아니면 그런 걸 음모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예. 그냥 개별적으로 속간해서 보안법으로 하는 정도가 예. 현행 국정원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보죠.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한번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야당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멘트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헌법 밖의 진보, 예.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예.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예. 규정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이거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노무현 정권 때는 아주 유력한 보수 인사들이 네. 자기 매체나 이런 데다가 예. 아주 구체적으로 국군들이 예. 말하자면 이거 구테타를 일으켜라 이런 거의 구테타를 선동하는 그런 글들을 쓴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네. 노무현 정권에 반대해가지고 이건 네. 나라 말아먹는다 이래가지고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다 엎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 하면서 군인들이 하라고 이러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으면 그것도 네. 내란 음모 내지는 선동하는 거니까 예. 그거 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은. 네네. 너무 합법 공개적으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80년대 대학생들이 모였을 때 소위 주사파나 이런 친구들이 얘기할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소리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별 소리 다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거 다 그냥 젊은 친구들이 혈기해서 그냥 하는 소리였고요. 물론 잡혀간 사람도 있지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는 이제 정당 조직인데 정당 예. 조직이 저는 그래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 자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라크 했다가 거기 아무 독가스인가 핵화학무기 없다는 거 밝혀졌고. 네네네. 아프간도 그렇고 지금 전쟁 막 일으켰다가 자기들도 후회하고 지금 이번에 시리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발 빼고 예. 질질 빼고 있는데 역으로 집으면 미국이 과도하게 전 세계를 폭격하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예.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누구나 다 그런 세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얼마든지 용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정당의 이제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의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예. 만약에 그 녹취록이 맞다고 하면 예. 마치 대학생들처럼 아직 세상에 대한 물정 모르는 대학생들처럼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참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네. 그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 생각 다 하는 사람 극좌부터 극우까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예. 생각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예. 얼마든지 그거는 용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예. 다 시장들 좋아하는데 이제 시장에서 경쟁해가지고 도태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분들이 모여서 거기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부 어떤 지역 책임자는 네. 야 우리 6명이 모여서 한번 무기를 들어봐 아니면 100만 유인물을 뿌려 스스로 자조하는 거죠. 예. 그런데 녹취록에 그런 내용도 사실이라면 예. 이거 우리 6명이 뭘 하겠냐. 예. 사실은 100명이 모인 사람이 뭘 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다 한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민의식이나 우리 사회 질서 체제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놔둬도 놔두어도 스스로 그 내부에서도 지금 반론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놔두면 국민들이 알아서 걸릴 수 있는 충분한 우리 지금 사회가 그만큼 성숙돼 있다고 보고요. 그걸 갖다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국정원. 사실 국정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사하고 그러는 거는 뭐 역할이긴 해요. 역할이긴 한데 그거 처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거는 사실은 이분들 100명이 모여서 이런 소리 한 것보다 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겁니다. 이분들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막 그 철모로나 대학생들처럼 몇몇이 떠드는 걸로 이렇게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국정원은 구체적인 최고의 힘을 가지고 그거 대선의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그걸 개입을 해서 막 종북으로 몰고 또 그걸 뭐 예를 들면 지난번 무슨 국가 정상들 간의 대화를 갖다가 막 그걸 폭로해버리고 말이죠. 이거는 정말 국가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건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한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끔찍한 행위는 그걸 덮기 위해서 이런 철없는 양반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막 해갖고 사회를 갖다 막 뒤 흔들어 놓고 자기들은 뒤로 숨어버리면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이게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 어느 게 말이고 어느 게 마차인지 말과 마차가 바뀌었다는 뭐 미국 서양 얘기처럼 이거 국정원이 개입한 거야말로 정말 국헌문란 수준까지 가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 반성하고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덮기 위해서 저렇게 해서 더 혼란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야당도 사실 이거 나눠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대해서는 뭐 진보당에 대해서는 당신들 왜 철모르고 그러고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너희들 한 그 국헌문란 뭐냐 이거 엄하게 꾸짖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 건지 참 그 민주당이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보강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녹취록 전문에 나와 있는 몇몇 인사들의 발언, 예를 들어서 뭐 총기를 구해야 된다, 통신 유류 시설을 파괴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 그러니까 그 발언 하나 하나만 가지고 이러한 그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폭력혁명이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폭력혁명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헌법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인사들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 이제 이것도 녹취록이 진짜인지 이제 뭐 이석기 의원 해명도 들어야 되는데요. 본인이 해명은 명확하게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답답하긴 한데 보니까 뭐 누구죠? 이정희 전 지금 대표인가요? 이정희 대표나 김재현 의원에 대해서 그 이석기 의원이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대목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법에 순응한다. 합법주의만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북한 미사일 비판 이정희 대표가 했던 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의원들 이석기 의원하고 그 비판의 대상이 됐던 뭐 이정희 의원이나 김재현 의원하고 조금 생각이 많이 그게 맞다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당 자체를 몰아서 그렇게 정당 해산하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합의된 결론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론도 많이 그 회의 자체에서도 이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안에 있는 일부의 세력의 적을 가지고서 정당 해산하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 문제 역시 저는 정치적으로 그 시장의 자유 경쟁 거기 맡기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진보당이 이것 때문에 아마 거의 회생불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국민에게 맡기면 그거는 뭐 평화롭게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김없이. 예. 네. 최근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 지난주 방송한 다음에 뭐 트위터 이런 데 반응이 좋던데. 예. 아이, 나 뭐 그렇게 또 간접 광고. 이거 원래 그 방송윤리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알긴 아시네. 예, 아예 뭐 알고 있어요. 자, 충분히 전 젠틀하게 상납해요. 상납? 아이, 그러니까. 아이, 내가 이 방송 인수해 버리는 게 낫겠어요. 좀. 그 책 갖고 뭐 얼마나 팔 생각을. 아니, 자꾸. 그래 또 광고하네. 이제 아무튼 인세 20%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이제 이 녹취록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00% 확정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입니다. 그래서 뭐 통진당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기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이제 녹취록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볼까 하는데, 자, 총기를 구한다. 그다음에 통신 유류 시설을 파괴한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군사적으로만 한번 보시죠. 물론 군사적으로는 할 얘기가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선 그 현대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좀 어떤 그 이해가 대단히 좀 일천하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쟁 양상이라는 게 말이죠. 예. 이렇게 뭐 철탑, 유류, 뭐 전화국 이런 거를 파괴하고 교란하는 수준의 전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미 본토에서도 이제 증원 전력이 오지만 사실은 이제 한미일 군사 일체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6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대부분 이렇게 증원되거나 지원되는 구조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이분들 이 녹취록에 나온 어떤 그 표적들 뭐 전화, 유류, 철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말하자면은 어떤 군사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게 국민 생활 안정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을 적으로 하는 것이 돼요. 이거는 어떤 국가 비상 사태에서 말이죠. 어떤 이런 국가의 핵심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총 6가지 분야를 봅니다. 여기서 얘기한 거 외에도 물류 분야도 있고 원자력 분야도 있고 방송 분야도 있고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를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전쟁의 양상을 아주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어떤 국민의 어떤 생활 안정을 유지하는 사회 기관망 유지예요. 이런 부분으로서 어떤 전쟁 양상이 바뀐다고 봤던 거는 이거는 망상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고 만일에 전쟁이 장기화될 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표적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록을 제가 면밀히 보니까 어떤 2개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앞뒤 맥락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략 전쟁 기간을 그 정도로 본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뭐 다른 거 저는 아주 소박하게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상정해서도 안 되지만 안 되죠. 만약에 전쟁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게 뭐겠습니까? 통신 시설 아니겠습니까? 통신이죠. 가족들의 안위라든지 그렇죠. 가족들의 연락이라든지 이걸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화기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인지상정.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봐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뭔가 좀 핀터가 어긋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러한 얘기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이 어떤 대화록의 분위기만 봤을 때는 급박하게 나온 어떤 우발적 발언들이라고 봐요. 이게 친밀하고 정교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녹취록의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물론 이 맥락은 제가 이거 전제를 우선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전문을 다 봐야만 돼요. 물론 일부만 발췌됐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런 짓 잘하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데는 2가지 정서가 있었다고 봐요. 어떤 거요? 첫 번째는 말이죠. 진짜 전쟁이 임박했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그 3, 4월에 말이죠. 네. 그 미국의 뭐 스텔스기가 뭐 상공에 날아다니고 말이죠. 그렇죠. 그뿐입니까? 폭격기가 오고 네. 이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무력 시위가 전개가 됐고 북한도 여기에 강하게 맞받아쳤어요. 그때가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난 직후인가요? 진행되고 있을 때인가요? 그 3월에서 4월까지 쭉 위기가 이어졌는데 예. 그 중간에 키 리졸브 훈련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력 시위는 그 전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이제 3월 초에 북한이 정전협정 그 백지화를 선언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위기가 고조됐던 거고 키 리졸브 훈련이 그 뒤에 가서 이어 붙은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고강도 안보 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 3, 4월 위기가 이전의 안보 위기하고 다른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미국이 무력 시위를 한다 그러면 북한은 전부 지하 벙커로 들어가 가지고 네. 방어 모드였어요. 긴장해 가지고 비상사태죠. 주한미군이? 아니, 우리가 이제 팀 스프리트 훈련 같이 과거에 한미 연합 훈련을 한다든가 뭐 한반도에서 뭐 항공모함이나 폭격기가 무력 시위를 한다. 북한이? 그러면 북한은 긴장을 해서 전부 지하벙커로 들어가서 북한이 그랬다. 비상대기라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 평양의 춘판 여전히 벌어지고. 네. 저 지휘 통제 시설에도 위치하지 않고 김정은 제1비서가 말입니다. 예. 삐딱선 목선 타고 돌아다니고 예. 동선이 다 노출되고 예. 도저히 전쟁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도 미국의 어떤 그 무력이 전개되는 거에 그대로 맞받아치면서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제1호 근무 전투 준비 근무 태세가 발령돼 가지고 그 전략 로켓군이 전략 타격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어떤 게 또 무수단위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 이러면서 강대강 장군과 멍군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런 식의 양쪽의 무력 시위가 동시에 전개된 거는 지난 3, 4월 위기가 저는 처음이라고 보고 예. 매우 아주 한반도 정세 이전에 없었던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이런 어떤 그 이미지가 어떤 하나의 양쪽의 어떤 자기 근육질 과시 즉 어떤 무력을 선보이는 쇼케이스였는데 네. 이것을 받아들이는 다른 어떤 관점에 따르면 네. 이건 전쟁으로 가는 거다. 예. 이렇게 실제적인 전쟁 위협으로 보고 급박한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이게 대화록에 나온 시점이 5월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 무력 시위가 있은 직후입니다. 5월 12일 날 모임에서 라고 하니까. 네. 예. 근데 4월부터 이제 대화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이 되면서 무력 시위가 잦아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5월 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대화록, 이 녹취록이 나올 때는 어떤 그 전쟁의 공포의 잔향이 그대로 살아 있고 네. 또 설령 이 전쟁 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실제 그 대화록에 이석기 의원 뭐 얘기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언젠가는 다시 올 수 있다. 네. 뭔가 전쟁으로 간다. 이런 언급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상당한 공포, 뭔가 전쟁이 임박했다는 위기감 네. 이런 것들이 1차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진보가 끊임없이 어떤 그 언론과 권력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이렇게 어떤 그 핍박을 당하는 이런 어떤 그 피해 의식이 계속 누적되면서 이 어떤 보수 권력, 보수 정치에 대한 상당한 어떤 공포심을 또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체제에서 우리가 떳떳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어떤 그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는 피해 의식이 어떤 임계 상황에 도달한 거 아닌가? 이 두 가지가 결부되다 보니까 무언가 좀 어떤 그 비상 사태에 맞는 어떤 그 준비 또는 뭐 어떤 그 행동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촉구하는 어떤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정서적인 것이지 뭔가 치밀하고 이성적이고
미리 계획된 이런 어떤 그 내용들 같지가 않아요. 이른바 음모 수준이라고 보기는 평가하기는 힘들다. 힘들어요. 이게 빨리 매뉴얼을 준비해야 된다. 뭡니까?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 어떤 그 임박한 정세, 어떤 그 위기에서 무언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하는 어떤 그 혼란과 공포가 혼재되어 있는 이것이 녹취록에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애당초 이제 그 김종대 편집장께서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을 한번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통합진보당 빼버리고 이석기 의원은 빼버리고 그냥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발상을 한다.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발상이냐? 우리 이것만 한번 따져보죠. 자,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통신시설과 유류시설을 공격을 한다. 그것이 전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좀 더 풀어주시죠. 이게 과거에 우리가 말이죠. 적어도 한 90년대 이전까지, 한 90년대까지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 전쟁이 어떤 장기전의 양상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그래서 한국 전쟁 같은. 그건 3년을 한 거고, 그렇죠. 요즘 전쟁은 제가 전에도 나와 말씀드렸습니다. 하다 말다 한 코소보 전투도 40여일 만에 끝났다. 걸프전은 43일 만에 끝났다. 이라크전은 17일 만에 끝났다. 갈수록 짧아지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 대규모 공항 항만만 확보하면 전쟁은 다 됩니다, 사실은. 그 무슨 말씀? 증원 전력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군사력의 핵심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프로젝션, 즉 투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사회 기반,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 기반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에 멀리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이게 군사력을 투사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투입이라고 하면 되지 뭐 또 투사란 말을 쓰고. 그 군대에서 괜히 아는 체하면서 또 뭐 그런 말을 쓴다고 또. 아무튼. 프로젝션이란 말도 있어요. 뭐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전쟁 양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 전쟁 양상이 어떤 미국이 우선 그 전쟁을 주도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본이 참여하고 어떤 다국적군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서 어떤 물류 통신 부분이 다 자체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전용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민간인이 쓰는 어떤 통신선이라든지 물류선이 아니라 군사 전용으로 간다? 이거는 파괴될 걸 가정으로 하고. 아니, 심지어는 한국군의 C4I, 한국군의 지휘 통신망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군용 통신망. 우리 군용 통신망도. 이것도 다 마비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 전신전화국이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끝나는 어떤 결전의 시기에 과연 이 전신전화국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뭐에 그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을 배치하고 군사 전술을 운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네요. 오히려 피해는 민간인만 입는 거네요. 피해는 민간인만 입을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국가에서는 어떤 비상사태 대비 계획, 즉 충무 계획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핵심 기관망을 보호한다든가 어떤 전시의 정부 기능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계획으로 매년 연습하는 게 그게 바로 을지 연습입니다. 을지 연습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어떤 민방위 예비군이 동원이 돼가지고 자체 어떤 시설을 방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떤 전쟁은 단기 속결전으로 끝나더라도 국가 자체는 이미 총력전 준비 태세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진보당 내에서 극히 일각에 이제 나오는 어떤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 발언들을 보면은 얼핏 보면 대단히 공세적인 것 같지만 또한 자기 방어적이에요. 뭐 유사시에 예비 검속을 피한다든가, 또 예비 검속을 하더라도 저항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어떤 총안 자료를 준비한다든가, 장난감 총이지만,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유사시에 어떤 전시 상황이 선포가 되면은 본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피해를 입을 거라는 이런 어떤 피해 의식에서도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군사 작전으로서의 어떤 행동으로 나가기에는 상당히 내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방어 차원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차원도 있더라는 거예요. 유류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류 시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대 이제 주한미군 본토에서 주한미군을 감사할 때
주로 어떤 철도 또는 유류 이런 어떤 후방 군수 지원에 있어가지고 개선하라는 이런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뭡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류에 관한 사항도 어떤 전쟁의 기간이 더욱 더 단축되고 그러다 보면 사전에 전방에 다 미리 배치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출동해서 이 군사력이 투사되는 그 순간에 제1격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와야 돼요. 일일이 물자를 다 동원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고. 기름까지? 기름까지도. 그리고 보통 군부대에는 기름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예, 전시에 식량, 유류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군이 전쟁 나면 어디까지 할지도 저는 솔직히 의문스러운데 이래서 자꾸 보수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진보당에서 얘기하는 이런 정도 수준의 저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단기 속결전이 끝나고 그다음에 안정화 단계. 말하자면 지금 이라크에서 8년째, 9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에서 나타나는 저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전 뒤끝에 후반부에 그 뒤에 어떤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것이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저 지금까지 말씀을 그러면 큰 그림은 만약에 한반도에서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벌어진다면 양상 자체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전제인데 우리 지금 편집장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러면 진짜 상정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긴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한반도의 전쟁 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게 처음에 120일 전쟁이었다. 지금 90일 전쟁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 군데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피해액이 6,700조, 사망자가 500만 명. 이런 전쟁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지구상에 이렇게 군사비 세계 6위권의 나라가 그런 전쟁 계획을 신봉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희귀한 사례다. 현대 전쟁 양상은 바뀌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그렇게 오래 끌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결정적인 작전이 불과 3, 4일 만에도 다 수행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현대전이고 그러면서 한반도 전쟁도 이제는 그런 어떤 장기간의 대량 살상의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빨라지죠. 템포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하기조차 곤란할 거예요. 이런 전쟁 양상으로 간다면은 이제 장기전이라면 국가 총력전, 말하자면 모든 인력, 시설, 물자가 다 동원돼야 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국가가 완전히 자기의 어떤 명운을 걸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이런 식의 어떤 총력전이 될 만한 상황까지도 안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문외한이 제가 상상을 해봐도 옛날처럼 재래전처럼 소총 갖고 따곡따곡 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포탄과 미사일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제 고수하는 어떤 교리라고나 할까 이건 뭐냐 하면은 지상군이 주축이 돼가지고 중심 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라는 게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depth of battle.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은 어떤 전투의 깊이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전방에 군단들이 있잖아요. 군단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표적뿐만 아니라 그 뒤에 거도 때려야 된다. 이걸 중심 깊게 때린다고 하는 겁니다. 길게 때린다는 거죠. 앞에 전방제대를 뒤에서 후방 지원하는 것까지 차단해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로 재래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중심 깊게 타격한다 그러면서 하나씩 격파하면서 북으로 진격하게 되면 수천 개를 때려 부숴야 돼요. 그건 지상전 할 때 얘기고 근데 지금은 공중에서 때려 붙는데 그러니까 공중에서 작전을 한다. 항공력이 주축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종심을 깊게 때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 그러니까 직역하면 중력의 핵심이에요. 중력의 그 중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이렇게 다 때려 부시면서 천천히 앞으로 통제선을 밀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전쟁 개념이 아니고 어떤 멀리 날아가서 한꺼번에 그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라든가 뭐 전쟁 지휘 통제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저기 핵심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때리는 건데 이게 바로 91년 걸프전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방 구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한마디로. 아 그런 거 없어요. 저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미식 축구 보십시오. 선으로 쭉 밀고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전후방 구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축구를 한번 보면 이게 뭐 골키퍼가 찬 게 상대편 골키퍼한테 직접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골키퍼가 찬 게 골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축구 개념을 보면은 이건 전후방이 따로 없다고. 그렇죠. 이게 전후방이 바뀌는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니까 현대전이란 건 미식 축구에서 축구와 같은 방식으로. 축구도 이제 토탈 사커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압박 축구하고 뭐 하고 이러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저기 저 히딩크나 뭐 보라고. 이게 무슨 기술을 도입했냐면은 어디가 중심인지를 깨닫고 빨리 거기를 압박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축구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재래전 개념은 진이라는 거죠. 진. 그러니까 결국은 원리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 아닌가? 축구가? 그건 뭐예요? 아니. 진을 펼친다 이러잖아. 아, 진을 펼친다. 그 진 말이에요. 그죠? 비슷하지 않아요? 아,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한데 그런 어떤 대형이 변화무쌍한 게 현대 축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공격하고자 하는 그 어떤 중심이 있거든. 이것을 차단하고 빨리 압박해 버려 가지고 공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저기 우리 그 위대한 히딩크가 한국 축구에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현대 축구에 우리 적응 못해 쩔쩔매다가 한번 배워보니까 좋거든. 그렇게 해보니 월드컵 4강도 가거든. 그러면 현대전이라는 게 그 이런 어떤 명확한 추세가 있고 가급적 덜 죽이고 덜 죽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이제 뭐 100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이 죽고 이런 전쟁 이제 국가 간에는 없어졌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빨리 끝내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북한도 3.1 전쟁 계획이래. 그래요? 지난번에 왜 저기 3월에 그 김정은 그 제1비서가 군부대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식 전면전 수행 태세가 다 완결됐다. 3.1 전쟁 계획이다. 그러면서 3.1 전쟁 계획 동영상도 틀어줬어요. 그래요? 1일차 뭐 하고 2일차 뭐 하고. 물론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됩니다만은 자, 이 어떤 그 전 세계 전략가들이 지금 뭘 지향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속도입니다. 첫째 속도. 두 번째 빠른 공세로 한 번에 그 저 우세를 잡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것이지. 물량 공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갖다가 뭐 주렁주렁 너절너절하게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월남전 때 보십시오. 미군의 전사를 보면은 다 이긴 전투예요. 우리 피해보다 적의 피해가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통신 시설을 파괴한다, 유류 시설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후방교란, 후방교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전은 전후방 구분이 없다. 그다음에 후방교란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 또 한반도의 미래 전쟁은 국제전이다. 우리가 남북한끼리 대칭적으로 서로 어떤 그 소모전, 대량 소모전 또는 물량전 이런 양상으로만 전쟁이 된다면은 이 얘기가 맞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고 외부의 증원 전력 이렇게 투사된 전투력에 많이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식의 남북한의 어떤 대량 물량전이라는 것이 생각하기 어렵다. 그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 어떤 어떤 전쟁을 정리한다거나 안정화 단계에서 또는 어떤 결정적인 군사 목적을 달성한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장난감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걸 해서 개조를 해서 쓴다.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폭탄 제조법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서 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다른 거 다 관두고 기술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어떤 비대칭 에스메트릭이라고 하는 건데 이라크, 아프간 특히 아프간에 가면 뭡니까
그 동네마다 사제 폭탄 기술이 다 확산돼 가지고 예. 핸드폰 번호를 누르면 미군이 오는 차량을 보고 거의 차량이 근접했을 때 번호를 딱 누르면 빵 터진다고. 예, 이런 식의 어떤 사제 폭탄이라든지 예. 또 뭐 어떤 특히 이제 우리 경우에는 그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이기 때문에 예.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망을 교란한다든가 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사제 폭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심리적 효과. 예, 심리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걸 한번 봅시다. 무엇이 더 치명적이고 위력적이냐는 얘기는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한반도라는 어떤 전쟁터의 특징입니다. 예. 인류가 문명을 창조한 이래, 적어도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발명된 이래, 네. 전쟁터 한 복판에 2,500만 명이 사는 이런 전쟁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터 한 복판에 이렇게 높은 인구 밀도가 이렇게 밀집돼 있는 그렇죠. 전 세계 이런 전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현대 전쟁이라 그래도 우리가 2차 대전에 7천만 명이 죽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광활합니까? 저기 모스크바부터 저 아래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다 합쳐서 7천만 명이라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수도권에 사는 게 저기 서울, 경기가 2,500만 명이에요. 네. 여기에 뭘 하나 더 쏘고 뭘 하나 더 터뜨려서 어떤 그 군사적 효과를 더 승수 효과를 높인다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적어도 90년대 이후로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남북한이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저는 이제는 군사적인 한계 효용이 거의 제로에 임박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 그런 신무기가 아니더라도 이미 한 침대에서 서로 목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거든.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찔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전쟁터에 가장 그 전선에 근접한 대도시 부근에 1,000만 명, 2천만 명이 사는 이런 전쟁터 본 적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과거에 미소가 전략 핵 경쟁을 하고 할 때도 적어도 수천 킬로, 1만 킬로 이상 떨어져서 말이죠.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징후를 판단하고 또는 뭐 대피를 하고 생존을 하고 대도시를 타격하고 이런 것들이 이론화가 되는 게 가능했어요. 억제와 방어 논리가 가능했다면 지금 이 한반도 전쟁터에 이 어떤 그 한 복판에 2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얘기할 거 무슨 그러니까 과거 그 전쟁사를 보면은 그 수도는 마지막으로 점령하는 대상지지. 네. 전쟁에 발발하는 곳이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간다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근데 우리 지금 휴전선에서 서울이 40km예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는 포를 한 방 더 때리건 미사일을 한 방 더 쏘건 아니면은 사제 폭탄이 하나 더 터지건 제가 보기엔 효과는 똑같아요. 이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말이죠.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쏠 테면 쏘라는 식으로 개발을 해왔어요. 사실은 전시에 누가 뭐 테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우리 한강다리 밑을 지나가는 도시가스 말입니다. 이런 거라든가 또는 어떤 서울 주변에 있는 위험시설, 염소가스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위험시설이 곳곳에 뭐 한두 개래야 제가 말을 하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전에 그 불산가스 누출 사고 있었어요. 네. 이건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이럴 때는 자꾸 산 아래로 아파트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삽니다. 근데 염소가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 반대예요. 무거워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주변에 뭐 공장이 파괴되고 위험 시설이 폭파됐다 그러면은 사람의 심리가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다고. 그렇죠. 아니면 지하로 가게 돼 있거나. 그렇죠. 이게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 지금 서울 주변에 있는 그 위험 가스들이 그 아래로 사람을 쫓아내려온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는 국민들한테 다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위험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는 거죠. 서울은 되게 위험한 도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건 한번 그 어떤 돌발 사태가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하물며 전쟁이라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한 시간에 50만 발의 북한의 어떤 포탄이 쏟아지는 이것을 제대로 제압한다 할지라도 이것의 10분의 1만 떨어져도
또는 그 100분의 1만 떨어져도 여기는 공황 상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뭘 하나를 더 파괴한다는 식의 이런 무모한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진보당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저도 진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떤 조금 너무 이렇게 변화된 양상, 과거의 어떤 걸 답습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 김종대 편집장관은 뭐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것이 군사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오로지 이 측면에서만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오늘 이틀 남은 통합진보당 관련 소식으로 모두 채워졌는데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그만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하나를 맞춰가면서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저희 이탈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저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불어 저희 이탈남은 바로 10만인 클럽,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진다는 점, 그래서 저희 이탈남은 항상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서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